최종 완성 시나리오 역사는 협상하지 않는다. 제국은 자신이 영원하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무너진다. 권력은 대리석과 유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모든 건물은 그것을 지은 방법을 증언한다. 벨기에 브리셀 외곽, 라켄 왕궁의 온실은 매년 봄 일반인에게 문을 연다. 유리 천장 아래 열대 식물들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난초 사이를 뛰어다닌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 유리 한 장, 이 철골 한 뼘을 사기 위해 누가 무엇을 지불했는지. 1905년 콩고 자유국 적도 지방. 한 남자가 바구니를 들고 벨기에 장교 앞에 섰다. 바구니 안에는 고무가 아니라 손목이 들어있었다. 27개 모두 검게 그을린 작은 손들이었다. 장교는 개수를 세고 장부에 기록했다. 탄약 27발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총알 한 발은 반드시 한 명의 목숨과 교환되어야 했다. 만약 빗나갔다면 그 총알을 쏜 병사는 자신의 고무 할당량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병사들은 효율을 추구했다. 죽인 사람의 손목을 잘라 가져왔다. 산 사람의 손목도 잘랐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손목을 잘라 그것으로 부족분을 메웠다. 손목은 화폐가 되었다. 그 바구니는 배에 실렸다. 배는 콩고강을 따라 대서양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배가 도착한 곳에서 또 다른 배가 출발했다. 그 배에는 총기와 채찍과 쇠사슬이 실렸다. 영국 리버풀의 한 선박 회사 직원 에드먼드 모렐은 이 흐름을 목격했다. 콩고에서 오는 배에는 고무와 상아가 가득했다. 콩고로 가는 배에는 무기만 실렸다. 그는 계산했다. 이것은 무역이 아니었다. 교환이 아니었다. 한쪽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쪽은 모든 것을 가져갔다. 모렐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은 무역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살인이다. 하지만 그 살인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름다웠다. 1902년 브리셀 레오폴드 2세는 라켄 왕궁의 온실 설계도를 승인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열대 기후를 재현할 수 있는 거대한 돔, 설계자는 물었다. 이 규모의 건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레오폴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 너머 지구 반대편 적도에서는 그 순간에도 손목이 잘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답이었다.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 국왕이었지만 콩고 자유국은 벨기에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개인 소유지였다.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레오폴드에게 콩고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통치할 권리를 부여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며 아프리카인들을 문명화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었다. 면적은 240만 제곱킬로미터, 벨기에의 76배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유지였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정글이 아니라 농장처럼 경영했다. 수확물은 고무였다. 비용은 인간이었다. 1890년대 자동차와 자전거의 시대가 열렸다. 타이어 수요가 폭발했다. 천연고무의 가격이 치솟았다. 레오폴드는 콩고의 모든 고무나무를 국유화했다. 정확히는 왕유화했다. 원주민들에게 할당량이 부과되었다. 마을마다, 사람마다 채취해야 할 고무의 무게가 정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았다. 처음에는 채찍이었다. 히포포타무스, 하마 가죽으로 만든 채찍. 20대를 맞으면 등가죽이 벗겨졌다. 40대를 맞으면 살점이 드러났다. 60대를 맞으면 죽었다. 하지만 채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망쳤다. 정글 깊숙이 숨었다. 그래서 레오폴드의 장교들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남편이 고무를 캐러 가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수용소에 가뒀다. 굶겼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아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그래도 부족하면 손목을 잘랐다.
공포는 시스템이 되었다. 벨기에 장교들은 현지에 고용한 용병들에게 탄약을 지급했다. 하지만 총알은 비쌌다.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졌다. 총알 한 발당 한 명의 시체를 증명해야 했다. 증거는 오른손이었다. 병사들은 사살한 사람의 손목을 잘라 소금물에 절여 본부로 가져왔다. 장교들은 그것을 세고 장부에 기록했다. 탄약 관리 장부였다. 손목은 영수증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곧 허점을 발견했다. 꼭 죽은 사람의 손일 필요는 없었다. 산 사람의 손도 증거가 되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와 아이의 손목을 잘랐다.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본부로 가져갔다. 탄약은 아꼈다. 할당량은 채워졌다. 손목은 쌓였다. 1904년 영국 선교사 앨리스 실리 해리스는 한 남자를 촬영했다. 그의 이름은 은살라였다. 그는 땅바닥에 앉아 자신의 앞에 놓인 작은 손과 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5살 딸 보알리의 것이었다. 은살라는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벨기에 용병들이 그의 마을에 왔다. 그의 아내를 죽였다. 그의 딸을 죽였다. 그리고 딸의 손과 발을 잘라 그에게 가져왔다. 이것이 당신의 할당량 부족분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은살라는 그 손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리스가 찍은 그 사진은 유럽으로 건너갔다. 신문에 실렸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부인했다. 그것은 과장이라고, 선동이라고, 벨기에를 음해하려는 영국의 음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1885년 콩고 자유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1908년 레오폴드가 콩고를 벨기에 정부에 넘길 때 인구는 약 1,000만 명이었다. 23년 동안 절반이 사라졌다. 학살당했거나 굶어 죽었거나 질병으로 죽었거나 도망치다 죽었다. 역사학자 아담 호크실드는 이렇게 기록했다. 레오폴드는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먼저 현대적 대량 학살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하지만 레오폴드 자신은 한 번도 콩고에 가지 않았다. 그는 브리셀에 머물렀다. 왕궁에서 보고서를 읽었다. 고무 생산량 그래프를 확인했다. 수익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라켄 왕궁의 온실, 안트베르펜 중앙역, 브리셀 개선문, 오스텐더 해안의 별장, 아르덴 숲의 사냥터. 그는 스스로를 건설왕이라 불렀다. 벨기에 시민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아름다웠다. 화려했다.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건축물들이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이제 예상치 못한 전환이 시작된다. 1904년 영국 외교관 로저 케이스먼트가 콩고에 파견되었다. 그는 석 달 동안 콩고강을 따라 여행하며 증언을 수집했다. 마을마다 손목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만났다. 도망쳤다가 붙잡혀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목격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공개되었다. 유럽 전역이 술렁였다. 신문들이 레오폴드를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이 항해 시위를 벌였다. 에드먼드 모렐은 콩고 개혁협회를 창립했다. 마크 트웨인은 풍자소설 레오폴드 왕의 독백을 발표했다. 압박이 거세졌다. 레오폴드는 변호했다. 콩고에 학교를 지었다고, 병원을 세웠다고, 노예 무역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학교는 몇 개뿐이었고 병원은 벨기에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노예 무역은 금지했지만 강제 노동은 더 악랄했다. 레오폴드는 조사단을 꾸렸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사단이었다. 그들은 콩고를 방문하고 돌아와 보고했다. 일부 과잉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통치는 인도적이었다고. 하지만 국제 여론은 믿지 않았다.
벨기에 의회조차 압박했다. 결국 1908년 레오폴드는 콩고를 벨기에 정부에 양도했다. 정확히는 판매했다. 벨기에 정부는 레오폴드에게 2억 프랑을 지불했다. 콩고를 사들인 것이다. 레오폴드는 그 돈으로 또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양도 직전 레오폴드는 한 가지 일을 했다. 1908년 브리셀 왕궁 지하 대형 화로가 설치되었다. 왕궁의 하인들이 수레로 문서를 날랐다. 콩고 자유국의 행정기록, 재무장부, 서신, 보고서, 모든 것이 화로 속으로 들어갔다. 불은 여드레 동안 꺼지지 않았다. 밤낮으로 종이가 탔다. 연기가 브리셀 하늘을 뒤덮었다. 레오폴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나의 콩고를 주겠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는 주지 않겠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보자. 왕궁 화로에서 여드레 동안 타오른 종이들. 그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구체적인 학살 명령서였을까? 할당량 미달 마을의 처벌 기록이었을까? 손목 개수가 기록된 장부였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레오폴드는 증거를 태웠다. 하지만 그는 건물은 태우지 않았다. 라켄 왕궁은 남았다. 안트베르펜 중앙역은 남았다. 개선문은 남았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지금도 서 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알고리즘이 결코 스스로 추천하지 않을 진실이다. 손목은 썩어 없어졌지만 대리석은 남았다. 사람은 죽었지만 궁전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궁전 안에서 레오폴드는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그는 늙었다. 수염은 하얗게 새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긴 수염은 이제 힘없이 늘어졌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정리했다. 수염을 빗질했다. 외모는 권위의 일부였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유지하려 했다. 1909년 12월 17일 레오폴드 2세는 라켄 왕궁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74살이었다.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브리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야유했다. 일부는 침을 뱉었다. 경찰이 군중을 막았다. 신문들은 조심스럽게 보도했다. 건설왕 서거라는 제목과 함께 작은 글씨로 콩고 통치 논란을 언급했다. 벨기에 정부는 빠르게 이미지를 정리했다. 레오폴드의 동상을 세웠다. 거리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학교 교과서에는 그를 위대한 건축가로 기록했다. 콩고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었다. 수십 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잊었다. 혹은 잊은 척했다. 하지만 건물은 기억했다. 라켄 왕궁의 온실은 매년 봄 문을 열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사진을 찍었다.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유리 천장 아래 열대 식물들이 자랐다. 야자수, 난초, 고무나무. 고무나무도 있었다. 콩고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뿌리는 벨기에 땅에 내렸지만 그것은 콩고의 나무였다. 관광객들은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나무의 친척들이 10,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2020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흑인 남성이 목이 눌려 죽었다.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확산되었다. 유럽에서도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동상을 바라봤다. 식민지 시대 인물들의 동상, 노예 무역상, 식민 통치자, 제국주의 영웅들. 벨기에에서는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이 표적이 되었다. 시위대는 동상에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이었다. 일부 동상은 철거되었다. 지방 정부들은 동상을 치웠다. 박물관으로 옮겼다. 혹은 창고에 보관했다. 벨기에 국왕 필리프는 성명을 발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과거 콩고 자유국 시절의 폭력과 잔혹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사과는 아니었다. 유감이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벨기에 왕실 역사상 처음이었다. 언론은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2024년 벨기에 연방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식민 통치로 인한 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찬성 다수였다. 하지만 배상금 조항은 없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도 없었다. 사과만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말뿐인 사과라고 비판했다. 생존자 단체들은 우리는 사과가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라켄 왕궁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벨기에 왕실의 공식 거주지였다. 필리프 국왕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매년 봄, 온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입장료는 2유로 50센트였다. 수익은 왕궁 유지비로 사용되었다. 벨기에 국가 예산에서도 왕실 유지비가 지출되었다. 연간 약 4천만 유로. 그중 일부가 라켄 왕궁의 보수와 관리에 쓰였다. 유리창을 닦았다. 난방을 가동했다. 정원사를 고용했다. 건물은 유지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 미만이었다. 기대 수명은 60세 미만이었다. 내전이 반복되었다.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하지만 콩고는 여전히 천연 자원이 풍부했다. 코발트, 구리, 다이아몬드, 금,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절반 이상이 콩고에서 나왔다. 광산에서는 여전히 아동 노동이 자행되었다. 국제 NGO들이 보고서를 냈다. 기업들은 공급망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채굴은 계속되었다. 레오폴드가 세운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구조는 남았다. 자원은 여전히 콩고에서 빠져나갔다. 부는 여전히 유럽과 북미로 흘러들어갔다. 손목 대신 계약서가, 채찍 대신 시장 원리가 사용될 뿐이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흐름은 비슷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다. 사과는 건물보다 무거운가? 가벼운가? 유감은 유리보다 단단한가? 약한가? 말은 대리석을 허물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라켄 왕궁의 유리 한 장, 철골 한 뼘, 대리석 한 블록이 무엇으로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도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매년 봄,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한다는 것을,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는다는 것을. 손목은 썩어 흙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지은 건물은 영원을 꿈꾼다. 이것이 역사의 잔혹한 농담이다. 피해자는 사라지지만 가해자의 건축물은 남는다. 그리고 그 건물은 박물관이 아니라 집으로, 관광지로, 국가의 자랑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이 건물 앞에 서서 묻는다. 이것은 유산인가? 범죄의 증거인가? 보존해야 할 문화재인가? 철거해야 할 수치인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되는 한 레오폴드의 유령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건축물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매일 증언한다. 누가, 무엇으로 이것을 지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답은 지금도 브리셀 북쪽, 라켄 언덕에 서 있다. 거대한 유리 온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원 중 하나. 건축가 알퐁스 발라에게 명령해 지은 철골과 유리로 만들어진 낙원. 열대 식물들이 자라는 투명한 궁전. 매년 봄 수만 명의 관광객이 그 안을 거닐며 희귀한 난초를 감상한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유리 한 장이 얼마였는지. 1903년 라켄 왕궁 온실이 완공됐다. 총 건설비는 현재 가치로 약 3억 유로. 벨기에 국가 예산에서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전액 레오폴드 개인 재산으로 충당됐다. 정확히 말하면 콩고 자유국의 고무 수출 수익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원주민의 손목을 자른 대가로 받은 고무로 벨기에 회계장부를 분석한 역사학자들은 계산했다. 레오폴드가 콩고에서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10억 달러. 그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건축에 투입됐다. 라켄 온실뿐만이 아니었다. 오스텐데 해변의 왕실 별장, 브리셀의 개선문, 안트베르펜 중앙역, 아프리카 박물관. 그는 벨기에 전역을 자신의 이름으로 뒤덮으려 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역으로도 작동한다. 라켄 온실 유리창 한 장의 가격을 역산하면 약 5,000프랑, 19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콩고 원주민 한 명이 한 달간 채취해야 하는 고무의 가치는 약 200프랑, 즉 유리창 하나를 사려면 한 사람이 한 달 반 동안 숲을 헤매야 했다. 그리고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의 손목이 잘렸다. 그 손목은 바구니에 담겨 장교에게 제출됐고 장교는 그것을 본부에 보고했다. 레오폴드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고무 산출량 그래프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온실은 정확히 말하면 수만 개의 손목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에드먼드 모렐은 1903년 라켄 온실 개관식 사진을 보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유리 궁전 안에서 왕은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유리에 비친 그림자들을 보았다. 검은 손들이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레오폴드는 온실 개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은 벨기에 국민에게 바치는 나의 선물입니다. 문명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날 밤 콩고 적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는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15명의 손목이 잘렸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브리셀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소비된 삼페인병의 개수는 정확히 기록됐다. 237병.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의 원가는 누가 지불했는가? 그리고 그 영수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레오폴드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 딸에게는 유난히 엄격했다. 큰딸 루이즈는 아버지 허락 없이 귀족과 결혼하려 했다가 왕실에서 쫓겨났다. 둘째 딸 스테파니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루돌프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정부와 동반 자살하자 다시 벨기에로 돌아왔다. 레오폴드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셋째 딸 클레멘티는 평생 아버지의 감시 아래 살았다. 그녀는 일기에 썼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그의 뜻대로 움직일 때만 유효하다. 레오폴드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자는 재산이다. 잘 관리해야 가치가 유지된다. 그런 남자가 콩고 원주민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은 여기에 있다. 레오폴드는 자기 딸들에게는 순결과 품위를 강요했지만 자신은 16살 프랑스 매춘부 카롤린 라크루아와 공공연하게 동거했다. 그녀는 레오폴드가 죽기 직전 결혼했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왕비 마리 헨리에트는 남편의 정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타인의 순결을 훔치는 데는 천재지만 자신의 명예는 지킬 줄 모른다. 그리고 1907년 어느 날 저녁 브리셀의 왕궁 연회장에서는 벨기에 귀족들이 모여 레오폴드의 72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 크리스탈 상들리에, 은재 식기 위에 놓인 프랑스산 굴, 악단이 왈츠를 연주했다. 레오폴드는 카롤린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시각 브리셀 중앙역 화물 보관소에는 콩고에서 막 도착한 화물 상자 200개가 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천연고무 덩어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사이 어느 벨기에 세관원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고무와 함께 훈제된 인간의 손 12개가 들어있었다. 세관원은 상부에 보고했다. 상부는 오염된 화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 손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 손들이 고무와 함께 배에 실렸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같은 날 밤 왕궁 연회장에서는 샴페인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레오폴드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콩고는 나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나는 그곳에 문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들에게는 정숙함을 설교했지만 자신은 16살 소녀와 침대를 같이 했다. 그는 벨기에 국민에게는 절제를 요구했지만 자신은 3층짜리 온실을 지었다. 그는 콩고 원주민에게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손목을 잘라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모순인 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에게 콩고 원주민은 인간이 아니라 자원이었다. 그리고 자원은 관리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순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답은 1885년 베를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유럽 14개 국가의 대표들이 독일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초청으로 베를린에 모였다. 목적은 단순했다.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회의는 석 달간 계속됐다. 대표들은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고 자를 대고 선을 그었다. 레오폴드는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벨기에 외교관 헨리 스텔리를 보냈다. 스텔리는 탐험가 출신이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 콩고강을 탐사하며 원주민 부족장들과 조약을 맺어놓은 상태였다. 그 조약의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들의 땅을 레오폴드 왕에게 양도한다. 부족장들은 문서에 X표를 그었다.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다. 베를린 회의에서 스텔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레오폴드 왕은 콩고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려 합니다. 그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콩고를 통치할 것입니다. 유럽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레오폴드가 작은 나라의 작은 왕이라고 생각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885년 2월 26일 베를린 협정이 체결됐다. 콩고 자유국은 레오폴드 2세 개인의 사유지로 공식 인정됐다. 면적은 234만 제곱킬로미터, 벨기에의 76배. 그날 밤 브리셀 왕궁에서 레오폴드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는 측근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제국의 주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었다. 베를린 협정은 콩고를 레오폴드 개인에게 준 것이지 벨기에 국가에 준 것이 아니었다. 즉, 벨기에 의회는 콩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했다. 레오폴드는 콩고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1887년 레오폴드는 콩고 자유국군 포어스 퍼블릭을 창설했다. 병력은 약 2만 명. 대부분은 동아프리카에서 강제 징집된 원주민이었다. 장교는 벨기에와 스웨덴 출신 백인이었다. 그들은 총을 받았다. 그리고 탄약을 받았다. 하지만 탄약은 엄격하게 관리됐다. 왜냐하면 탄약은 비쌌기 때문이다. 레오폴드는 장교들에게 명령했다. 탄약을 낭비하지 마라. 한 발을 쏘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라.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죽은 사람의 오른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장교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총을 쏜다. 원주민 한 명이 죽는다. 병사는 그의 오른손을 자른다. 그리고 그것을 훈제해서 보관한다.
나중에 본부에 제출한다. 본부는 탄약 사용 기록과 대조한다. 총알 한 발, 손 한 개 승인.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병사들이 사냥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탄약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산 사람의 손을 잘라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1890년대 중반 고무 가격이 폭등했다. 레오폴드는 할당량을 2배로 올렸다. 원주민들은 할당량을 채울 수 없었다. 그러면 그들의 손이 잘렸다. 손이 없으면 고무를 채취할 수 없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노동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1904년 로저 케이스먼트가 콩고를 방문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말했다. 저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의 손과 발을 잘라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내 할당량의 부족분을 대신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은살라였다. 앨리스 실리 해리스는 은살라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은살라는 바닥에 놓인 작은 손과 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다. 그는 이미 감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 사진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처음으로 곤경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매수했다. 그는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그는 콩고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는 개선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무를 실어 날랐다. 1908년까지, 그러니까 베를린 회의에서 그어진 붉은 선 하나가 2300km 떨어진 곳에서 수백만 명의 손목을 잘랐다. 지도 위의 선은 피로 그어졌다. 하지만 그 선을 그은 사람들은 단 한 방울의 피도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지도를 그리는 사람과 지도 위에서 죽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거리가 멀수록 죽음은 더 쉬워지는가? 이제 우리는 핵심으로 들어간다. 그 모든 증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돌로 지어진 궁전. 1908년 3월 콩고 자유국의 통치권이 벨기에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 브리셀 라켄 왕궁의 한방에서는 밤낮으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레오폴드는 직접 명령했다. 콩고 행정기록 전체를 소각하라고. 문서 더미를 옮기던 비서관 한 명이 물었다. 폐하,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겠습니까? 역사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은 차갑게 답했다. 그들에게 나의 콩고를 주겠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는 주지 않겠다. 화로는 8일 동안 쉬지 않고 타올랐다. 보관 서류는 총 33개 트렁크 분량이었다. 고무 할당량 보고서, 징벌 집행기록, 수익 배분 장부, 장교들의 현장 보고서. 페이지마다 찍힌 잉크는 검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는 붉었다. 불길 속에서 한 장 한 장이 재로 변했고 숫자들은 연기 속으로 흩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손목이 잘린 사람의 이름, 마을 단위로 집계된 사망자 수, 총알 한 발당 제출해야 하는 손의 개수. 33개의 트렁크 안에는 1000만 명의 죽음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왕은 단 한 가지를 놓쳤다. 불에 탄 문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문서가 빚어낸 건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라켄 왕궁의 유리 온실, 브리셀의 개선문, 안트베르펜 중앙역. 그 모든 대리석과 철골은 소각할 수 없는 영수증이었다. 레오폴드는 증거를 불태웠지만 그 대신 증거로 만들어진 건물 속에서 살았다. 왕궁의 벽 한 장 한 장이 기록이었고 온실의 유리 한 장 한 장이 증언이었다. 단 하나, 우연히 살아남은 문서가 있었다. 1897년 레온 피에르브 중위가 상관에게 보낸 편지였다.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 마을에 최소 목표치를 부여했습니다. 미달시, 손목 절단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었으나 일부 병사들이 총알을 절약하기 위해 산 사람의 손을 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지는 단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체 시스템이 담겨 있었다.
할당량, 절단, 총알, 증거 제출. 레오폴드가 지운 33개 트렁크의 내용을 이 한 장의 편지가 복원해냈다. 2010년 벨기에 국립문서보관소는 이 편지를 공식 전시했다. 유리관 속에 보존된 누렇게 바랜 종이. 방문객들은 그 앞에서 멈춰섰고 몇몇은 울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썼다. 레오폴드는 역사를 불태웠지만 역사는 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진짜 기록은 편지가 아니었다. 진짜 기록은 그 편지를 읽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 도시, 레오폴드가 지은 브뤼셀 그 자체였다. 왕궁은 여전히 서 있었다. 소각된 문서는 사라졌지만 그 문서가 증명하려 했던 분은 대리석으로 굳어 있었다. 역사가 사라진 자리에 건축물이 역사를 대신 증언하고 있었다. 문서를 태우면 범죄가 사라지는가? 아니면 범죄로 지어진 건물이 새로운 문서가 되는가?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1904년 앨리스 실리 해리스는 콩고 북부 바링가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남자가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은살라였고 그의 앞에는 작은 나뭇가지 위에 올려진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손과 발이었다. 크기로 보아 5살 정도 되는 아이의 것이었다. 은살라는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스가 물었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은살라는 대답했다. 제 딸입니다. 그는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 앵글로벨지안 인디아 러버 컴퍼니의 감독관이 마을에 왔을 때 은살라의 바구니는 목표치의 절반밖에 차 있지 않았다. 감독관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본보기를 보여라. 병사들은 은살라의 아내와 딸을 데려갔다. 이틀 뒤 그들은 잘린 손과 발을 담은 바구니를 가져왔다. 은살라는 그것을 받아들었고 땅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해리스는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 은살라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딸의 손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 그것은 1000만 명의 죽음을 하나의 프레임에 압축한 증거였다. 숫자는 마비시키지만 한 사람의 눈빛은 뚫고 들어온다. 이 사진은 1904년 런던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에드먼드 모렐이 주도한 콩고 개혁협회는 이 사진을 포스터로 만들어 배포했다. 영국 의회는 발칵 뒤집혔다. 신문사들은 일면에 실었다. 사진을 본 한 영국 의원은 의회 연단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 우리가 문명화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레오폴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조작된 사진이며 선교사들의 반벨기의 선전이라고. 그러나 사진은 계속 퍼져나갔다. 은살라의 사진은 단 한 장이었지만 33개 트렁크에 소각된 문서보다 강력했다. 문서는 숫자로 말하지만 사진은 침묵으로 말한다. 그리고 침묵은 숫자보다 무겁다. 레오폴드는 모든 기록을 불태울 수 있었지만 은살라의 눈빛만은 지울 수 없었다. 그 눈빛은 1904년부터 2025년까지 121년 동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진보입니까? 오늘날 은살라의 사진은 벨기에 아프리카 박물관 전시실에 걸려 있다. 사진 옆에는 설명문이 붙어 있다. 고무체제의 피해자, 은살라. 1904년 촬영. 사진 속 손과 발은 그의 딸 보알리의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객들은 이 사진 앞에서 가장 오래 멈춘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아무도 은살라의 눈빛을 마주한 채로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라켄 왕궁이 서 있다. 매년 봄 왕궁의 온실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열대 식물을 구경한다. 유리 천장 아래로 햇빛이 쏟아지고 난초가 만개한다. 아름답다. 그러나 그 유리 한 장 한 장이 은살라의 딸 손가락 하나하나와 교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증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진 속에 박제된 침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침묵으로 지어진 궁전이었다. 그리고 둘 다 아직 살아있다. 한 사람의 눈빛이 한 나라의 영광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영광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눈빛을 묻어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건물에는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다. 2025년 현재 라켄 왕궁은 벨기에 국왕 필리프의 공식 거주지다. 왕실 가족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국빈을 맞이하고 공식 만찬을 연다. 온실은 매년 4월과 5월 3주간 일반에게 공개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유로. 2024년 방문객 수는 약 12만 명.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유리돔 아래로 들어간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범죄 현장에 입장하는 것이다. 온실은 1873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 레오폴드가 콩고를 손에 넣기 12년 전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확장은 1886년 이후, 즉 고무붐이 시작된 직후였다. 왕은 매년 콩고에서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를 온실 확장에 쏟아부었다. 1895년에는 겨울 정원이 추가되었다. 1902년에는 콩고 온실이라는 이름의 별관이 지어졌다. 이름 그대로 콩고의 곰으로 지은 콩고 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 아이러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온실 내부에는 콩고 원주민 조각상이 장식으로 세워졌다. 손목은 온전했다. 온실의 유리는 총 2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한다. 철골 구조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아르누보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설계자는 알퐁스 발라였고 그의 제자는 빅토르 오르타였다. 훗날 벨기에 아르누보의 거장으로 불리게 될 인물. 건축사적으로는 걸작이었다. 그러나 그 걸작의 대가는 고무가 아니었다. 대가는 손이었다. 1908년 레오폴드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콩고 자유국을 벨기에 정부에 넘겼다. 그러나 그것은 기부가 아니었다. 레오폴드는 벨기에 정부에 2억 프랑을 청구했다. 콩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라는 명목이었다. 벨기에 의회는 결국 그 돈을 지불했다. 왕은 콩고를 팔아버린 돈으로 콩고를 개발했고 그 개발 비용을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았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금융공학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라켄 왕궁으로 흘러들어갔다. 1909년 레오폴드가 사망한 뒤에도 온실은 계속 확장되었다. 1930년대에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1950년대에는 조명이 현대화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대적인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다. 예산은 벨기에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었다. 복원된 온실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다. 벨기에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자산이라고 불렀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벨기에 전역에서 BLM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브뤼셀, 안트베르펜, 겐트 등 도시 곳곳에 세워진 레오폴드 2세 동상에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 일부 동상은 철거되었고 일부는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필리프 국왕은 성명을 발표했다. 콩고에서 자행된 폭력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라켄 왕궁에 살고 있었다. 동상은 철거할 수 있지만 동상을 세운 돈으로 지은 집은 철거할 수 없었다. 2024년 6월 벨기에 의회는 콩고 식민 통치에 대한 공식 사과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의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그러나 배상금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이 물었다. 라켄 왕궁을 박물관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콩고에 배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회는 침묵으로 답했다. 왕궁은 여전히 왕궁으로 남았다. 오늘도 필리프 국왕은 그 온실을 거닐 것이다. 유리 천장 아래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난초 향기가 퍼진다. 아름답다. 그러나 그 유리 한 장 한 장에는 보이지 않는 지문이 찍혀 있다. 검은 피부에 손목이 없는 손들의 지문. 왕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그를 보고 있다. 건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땅은 기억한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 건물은 영원하지만 침묵은 당신이 끊을 수 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증언이다. 왕궁은 피해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온실의 유리는 은살라의 눈빛보다 투명하다. 그리고 그 투명함 뒤에는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살의 영수증.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오폴드가 지은 것은 왕궁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진짜로 남긴 것은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건물은 증언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인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한다. 레오폴드가 떠난 뒤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 1909년 12월 17일, 브리셀의 라켄 왕궁. 레오폴드는 침대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74. 사인은 장폐색이었다. 하지만 벨기에 신문들은 다른 진단을 내렸다. 오만의 병, 양심의 부재, 영혼의 썩음. 장례식 당일 왕궁 앞도로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그들은 조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야유를 하기 위해 왔다. 콩고의 학살자, 피의 왕. 벨기에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켜야 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국민에게 이토록 격렬한 증오를 받으며 떠난 경우는 역사상 드물다. 그러나 레오폴드는 이미 대비해 두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변호사에게 단 하나의 지시를 남겼다. 내 콩고 기록은 모두 태워라. 단 한 장도 남기지 말고. 1908년 왕궁 지하 서고에서 끌어낸 문서 상자들은 8일 동안 왕궁의 화로에서 불탔다. 할당량 보고서, 고무 채취 통계, 절단형 집행 내역서, 원주민 사망자 명부, 모두 제가 됐다. 레오폴드는 자신의 목숨보다 증거의 소각을 더 먼저 처리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숫자는 인간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숫자를 지웠다. 하지만 그가 지울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건물이었다. 라켄 왕궁 온실, 안트베르펜 중앙역, 브리셀 개선문, 오스탕드 왕립 갤러리. 이 모든 것들은 콩고에서 흘린 피로 세워진 기념비들이었다. 레오폴드는 종이를 태웠지만 대리석은 태울 수 없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증거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 알베르 1세는 왕위를 물려받으며 곧바로 이미지 세탁에 들어갔다. 레오폴드를 건설왕으로 재포장했다. 아버지는 벨기에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내러티브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벨기에 국민들은 그 내러티브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그 건물들을 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콩고는 멀었다. 하지만 라켄 온실은 가까웠다. 심리학에는 근접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은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멀리 있는 것의 고통을 과소평가한다. 레오폴드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콩고의 피를 벨기에의 대리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학살을 덮는다. 그리고 그 전략은 100년 넘게 작동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는다. 레오폴드의 가문은 몰락했는가? 아니면 승리했는가? 2020년 6월 9일, 브리셀, 안트베르펜의 레오폴드 동상이 붉은 페인트로 뒤덮였다. 페인트는 동상의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마치 피처럼. 시위대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와 디칼러나이즈 벨점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외쳤다. 동상을 철거하라. 벨기에 정부는 당황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같은 달 안트베르펜 시의회는 레오폴드 동상 철거를 결정했다. 브리셀의 또 다른 동상도 철거됐다. 겐트의 동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라켄 왕궁은 그대로였다.
2020년 6월 30일 필리프는 콩고민 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과거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폭력과 잔혹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배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문장을 비명시적 책임 회피라고 부른다. 유감은 표명하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문장. 필리프는 조상의 죄를 인정했지만 조상의 재산은 돌려주지 않았다. 2024년 3월 벨기에 의회는 마침내 공식 사과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0표, 반대 7표. 결의안은 명시했다. 벨기에는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콩고에서 자행된 고문, 학살, 강제 노동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나 결의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배상금 조항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다. 사과는 환영한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벨기에 의회는 답변하지 않았다. 토론은 열렸지만 표결은 없었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배상금을 지불하려면 먼저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그 숫자를 이미 태워버렸다. 증거가 없으면 계산도 없다. 계산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 레오폴드가 100년 전에 설계한 방화벽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콩고는 무엇을 얻었는가? 말뿐인 사과와 철거된 동상 몇 개. 그렇다면 벨기에는 무엇을 잃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라켄 왕궁은 여전히 벨기에 왕실의 공식 거주지다. 매년 4월 왕궁 온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들은 열대 식물들 사이를 거닐며 감탄한다. 정말 아름답다고 말한다. 입장료는 1인당 4유로. 그 돈은 왕실 유지 예산으로 쓰인다. 온실 안내책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의 위대한 건설왕이었다. 콩고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 2023년 벨기에 정부는 라켄 왕궁 온실 보수공사에 3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 유리창 교체와 난방시설 현대화가 주 목적이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같은 해 콩고민주공화국의 1인당 GDP는 558달러였다.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콩고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국이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은 외국 기업으로 흘러간다. 100년 전의 구조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몰락인가? 아니면 승리인가? 레오폴드는 죽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시스템은 살아있다. 그가 지은 건물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가 훔친 돈은 여전히 벨기에 국가 예산으로 순환하고 있다. 폭군은 사라졌지만 폭군의 유산은 국가 정체성이 됐다. 이것이 바로 건축물의 승리다. 인간은 죽지만 돌은 남는다. 그리고 돌은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가야 한다. 2024년 4월 라켄 왕궁 온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유리 복도를 걷고 있다. 햇빛이 천장의 유리를 통과해 쏟아진다. 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야자수, 난초, 고무나무. 특히 고무나무가 많다.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무나무는 아마존 원산이지만 19세기 말 콩고에서도 대량 재배됐다. 그게 전부다. 대량 재배됐다는 수동태 문장. 누가 재배했는지, 누가 죽었는지, 누가 돈을 벌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다. 수동태는 역사에서 주어를 지운다. 주어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관광객 중 한 명이 고무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는 웃고 있다. 그 옆에서 다른 관광객이 말한다. 이 온실 정말 멋지지 않아? 레오폴드 2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비친다. 빛은 고무나무 잎을 통과하며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림자는 손가락 모양처럼 보인다. 5개의 긴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지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다음 방으로 이동한다. 그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린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도끼 소리 같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일 뿐이다. 온실은 조용하다. 식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리는 투명하다. 그리고 투명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투명함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은폐다. 1885년 콩고 자유국의 어느 숲, 한 남자의 손이 잘렸다. 그 손은 바구니에 담겼다. 바구니는 배에 실렸다. 배는 대서양을 건넜다. 그리고 그 손의 가치는 브리셀의 은행 계좌의 숫자로 기록됐다. 숫자는 대리석이 됐다. 대리석은 건물이 됐다. 건물은 국가 정체성이 됐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2024년 라켄 왕궁 온실. 유리 천장 아래 대리석 바닥이 고무나무가 자란다. 그 나무의 뿌리는 벨기에 흙에 박혀 있다. 하지만 그 나무를 키운 것은 벨기에의 물이 아니다. 콩고에 피었다. 온실은 여전히 아름답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감탄한다. 그리고 왕실은 여전히 그곳에 산다. 1909년 레오폴드는 죽으며 모든 문서를 태웠다. 그는 증거를 지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건물 자체가 증거였다. 유리는 투명하다. 하지만 유리 너머로 보이는 것은 열대 식물이 아니다. 유리에 비치는 것은 관광객의 얼굴이 아니다. 유리에 박혀 있는 것은 1000만 개의 손이다. 잘린 손, 이름 없는 손, 바구니에 담겼던 손, 영수증이 됐던 손, 숫자가 됐던 손. 그 손들은 썩어 없어졌다. 하지만 그 손들이 세운 건물은 썩지 않는다. 건물은 손보다 오래 산다. 그리고 건물은 침묵한다. 침묵하는 증거야말로 가장 시끄러운 고발이다. 라켄 왕궁 온실은 지금도 서 있다. 봄마다 문을 연다.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본다. 하지만 그들이 밟고 있는 대리석 아래에는 1000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글씨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그리고 그 잉크는 피었다. 라켄 왕궁 온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매년 4월이면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유리는 여전히 투명하다. 대리석은 여전히 하얗다. 식물들은 여전히 무성하다. 하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 지불된 대가는 이미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다. 이것은 폐허가 아니다. 폐허는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국가 예산으로 보수됐고 관광 상품이 됐고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것은 폐허가 아니다. 이것은 거울이다. 거울은 보는 사람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학살인가? 거울은 답하지 않는다. 거울은 그저 비출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서 있다. 벨기에 정부는 사과했다. 동상은 철거됐다. 역사 교과서는 개정됐다. 하지만 라켄 왕궁은 여전히 왕실의 거주지다. 매년 수백만 유로의 국가 예산이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청산인가? 아니면 과거의 보존인가? 콩고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헐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건물을 기억의 장소로 남겨야 하는가? 만약 건물을 허문다면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지우는 것이 된다. 만약 건물을 남긴다면 우리는 학살의 결과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된다. 어느 쪽이 옳은가? 역사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다. 답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레오폴드가 콩고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은 건물들은 지금도 벨기에 전역에 서 있다. 라켄 왕궁, 안트베르펜 중앙역, 브리셀 개선문. 이 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철거한다. 학살의 결과물을 국가 상징으로 유지할 수 없다.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관을 세운다. 두 번째, 보존한다. 하지만 용도를 바꾼다. 왕실 거주지가 아닌 식민주의 역사 박물관으로 전환한다. 건물 자체를 교육의 도구로 만든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아름다움과 학살이 공존하는 건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모든 댓글을 읽는다. 당신의 선택을 듣고 싶다.